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11월 15일 금요일 비가 내리는 광화문 광장을 배경으로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을 해서 묵비권, 이른바 진술 거부권, 이것을 행사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의 형사소송법 전문가죠, 교수 형사소송법을 전공을 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가장 최선의 카드를 본인이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묵비권, 법무부 장관, 전직 법무부 장관이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묵비권을 행사한 뒤에 변호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일일이 답변을 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차하고 불필요하다. 구차하다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말이나 행동이 떳떳하거나 버젓하지 못하다, 이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송국근 혼술이 볼 때는 그 말 자체가 정말 구차한 해명입니다. 구차합니다. 떳떳하지 못하죠. 조국 전 장관 본인이 구차한 행동을 했습니다. 구차하지 않기 위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는데 본인이 구차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실제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그 법적 지식으로 깨를 생각해냈지만 그것이 스스로를 올가매는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반칙과 특권, 조국 전 장관의 반칙과 특권은 이미 조국 사태 과정을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가족 펀드 같은 것은 지금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상실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뇌물죄까지 지금 파생이 되어 있습니다. 민정수석 시절에 뇌물을 받은 의혹, 이런 것도 파생이 되어 있고, 또 웅동학원 비리, 이것이 지금 어떤 뇌물죄 같은 부분에 사모펀드에 좀 묻혀 있지만 이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의 돈을 빼먹기 위해서, 빼돌리기 위해서 동생이 허위소송을 벌였고, 그때 조국 전 장관은 그 웅동학원의 이사였습니다. 모친이 이사장이죠. 가족들 소유로 되어 있는 학원재단의 돈을 빼돌린 큰 사건입니다. 지금 100억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녀 입시, 이런 것은 반칙과 특권의 상징이죠.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은 수사를 받으면서도 특권 의식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특권. 본인이 짧은 법무부 장관 생활을 하면서 본인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다 마련해 놨습니다. 마련해놓고 옷을 벗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가령 예를 들어서 그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문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문제, 또 8시간 조사, 이런 것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체적으로 말은 했지만 등 떠밀려서 말은 한 거죠. 그런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본인이 1호 수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출석할 때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몰래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직원용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니까?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본인이 개혁 대상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검찰청에 들어가면서 검찰의 호의를 받아서 검찰이 좀 봐준 거죠. 그것을 받아서 지하로 몰래 들어가고 기자들 몰래 들어갔습니다. 본인이 SNS를 통해서 억울함을 그렇게 토로를 했고, 그랬으면은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고 민정수석까지 지냈으면은 지금 또 서울대 법대 교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은 떳떳하게 기자들 앞에 서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지하주차장 통로로 설거머니 살금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8시간 조사 딱 끝냈죠. 8시간 조사도 본인이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본인이 셀프 자구책으로 다 만들어 놓고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묵비권 행사한 거, 이것은 정말 얕은 깨입니다. 본인이 형사소송법 전문 교수로서 최상의 본인 보호를 했다고, 방어를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압니다. 오늘 언론에서도 다 분석이 나왔죠. 이것은 검찰이 100쪽 가량의 질문서를 만들었다고 했죠. 100쪽, A4용지로 100쪽의 질문서를 만들었는데 진술 조서를 보면은 검찰은 질문을 하고 묵비권 행사하고 이것만 쭉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패를 읽겠다는 거죠. 검찰이 뭘 도대체 어디까지 나에 대해서 그 파악을 하고는 지금 패를 읽겠다는 거 깹니다. 그렇게 자기 방어를 위해서 공적인 책임은 완전히 회피한 거죠. 내가 좀 유리한 그 입장에 서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그 공적인 책임은 완전히 회피를 했습니다. 아마 일반인 같으면 바로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가 되겠죠. 이것은 뭐냐면은 앞으로도 검찰이 계속 부를 때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것뿐이 아니고 또 부인 정경심 씨처럼 아마 조서를 열람하겠다 하면서 검찰 진술 내용을 다시 한번 쫙 읽고 패를 파악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목적은 검찰에서 검찰 조사를 피하는 목적은 검찰과는 안 하겠다. 재판 가서 승부를 보겠다. 이 전략이죠. 재판 가서. 재판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법원의 고위직들은 그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장악을 해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뭐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여기 소속 멤버들이죠. 멤버들이 그 상층부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이 재판부에서 안 받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보다는 법원이 우리 편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경심 씨도 마찬가지였죠. 바로 재판에서 승부를 거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수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가진 가장 유리한 카드를 조국 전 장관은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스스로를 올가맬 수가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 아무 반성도 없이, 그러니까 이 진술 거부하는 것이 아무 반성도 없이 또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그 피의자가 된 거죠. 전혀 반성할 줄 모르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피의자. 그리고 그 전에 뭐 PC, 뭐 학교 PC나 집안에 있는 PC, 그러니까 집안에 있던 PC를 교체하는 과정을 다 뭐 봤다. 뭐 그런 진술이 났기 때문에 이미 증거인멸을 한 흔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피의자 같으면 구속영장 당장 청구감이죠. 검찰 입장에서도 이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벌이면은 수사기법상 상당히 큰 그 진전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겁니다. 또 이 경우에 법원에서도 검찰 수사에서 완전히 그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안 보였는데 또 증거인멸 흔적도 있는데 영장을 발부 안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진술 거부, 또 몰래 뭐 검사실로 들어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검찰에게는 구속영장 청구의 명분을 주는 것이고, 법원도 그 구속영장을 발부할 이 여지를 넓히는 그런 자가당착적 행동이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죠.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그때도 한명숙 전 총리도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친노 정치인이죠. 묵비권을 행사했고, 심지어 재판에 들어가서도 검찰이 신문하는 검찰 신문은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한명숙 전 총리는 결국 구속돼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송건의 혼술이었습니다.